어쨌든 정치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봐요.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음, 인용이. 그래서 어, 보수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한 명이 파면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보수의 파면이다. 보수에 대한 파면 선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 네. 이 해석이 왜 유효한가 하면 보수당에서 절제 노력이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김상우 의원이. 나머지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계엄을 옹호하기 바빴죠.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하는 날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도 사죄를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제임스 이정철입니다. 저희 오늘도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옆에는 조경일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네, 작가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파면됐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이 전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걸 북한 주민들한테 읽어주고 싶다. 네, 그 정도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일단 작가님 탄핵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일단은 장장 4개월 만에 지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는데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원래 빨리 결정이 나왔어야 하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바람에 탄핵이 늦어졌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이제 질질 끄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어쨌든 사필 규정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시에 딱 4월 4일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주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방송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굉장히 명문이고 만약에 이 판결을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전달되게 하면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최후의 민주주의 승리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나중에 김정은도 독재가 끝나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피청구인 거기에 김정만 이렇게 딱 넣으면은 네. 네, 물론 김정은은 더한 범죄자인 건 맞죠. 네.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도 읽어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 작가님은 그 탄핵 판결문 전문 중에서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봤었던 음. 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탄핵 소추 사유가 지금 5가지잖아요. 다섯 네, 가지에 네.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제 인용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어느 네, 한 8대 명의 0입니다. 8대 0 어느 한 명의 소수 의견도 없이 모두 동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소수 의견을 달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다 우리가 새겨야 하는 문장들이고 이것을 다시는 이러한 비슷한 일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교본을 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한두 한두 줄만 좀 가지, 읽어주시죠. 네, 한두 줄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대표적인 전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즉,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국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인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내란이 시작이 되는 거고, 어쨌든 총 들고 상대 정당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려 했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이제 탄핵 인용 사유가 됐다. 이렇게 봐서 이 문장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직무를 저버렸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특히 입법부 전체를 아니지만 입법부를 농간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질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음, 제가 지금 선택한 문장도 비슷한데, 어, 아무리 그 윤 대통령이 뭐 야당의 그 행위가 국정마비를 초래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그거는 뭐 존중되나 마땅하나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기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음. 이에 관해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다시 읽어봐도 네, 멋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야당이 탄핵을 하고 계속 반대하니까 한번 충격을 주려고 계엄을 했다 이거잖아요. 음, 네. 근데 여기서 헌법 판결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 반대파가 반대를 해도 민주주의에서는 대화로 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풀라는 게 민주주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을 든 군인을 동원해서 이 국회까지 쳐들어가서 거의 뭐 겁박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헌법재판관님들도 잘 집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부분을 이제 빨간색 볼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줄을 보면은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네,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종합 예술이잖아요.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제 각자 원하는 부분을 이제 수렴해 가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반대만 한다. 그래서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하면서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잖아요.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이 신박한 논리를 만든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경고성 계엄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 성공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혁명이지. 네. 자기들은 이제 성공해서 혁명이라고 할 거예요. 수첩에 적힌 대로 다 반대파를 처결하고 그치. 처단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백 명을 아마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음. 처단을 하거나 이제 억압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거는 다 이제 인용했죠. 그런 계획들 다 세웠던 음, 것까지.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 만약에 있다면 경고성 전쟁도 있는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치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봐요.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음, 인용이. 그래서 어, 보수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한 명이 파면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보수의 파면이다. 보수에 대한 파면 선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 네. 이 해석이 왜 유효한가면 보수당에서 절제 노력이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김상우 의원이. 나머지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계엄을 옹호하기 바빴죠.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하는 날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도 사죄를 하지 않거든요. 네. 일단 경고성 기업, 지금도 참 어이가 없지만,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번엔 제가 먼저 제가 선택한 문장을 읽을 텐데요. 네, 경고성 계엄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네, 저는 판결문 중에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음,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고 내가 빨리 해제했으니까 뭐 아무 일 없었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그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에 달려가서 군인들과 경찰을 막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네. 시민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봤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걸 결정적인
보루가 지켜진 음, 상황이었다고 봐요. 제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에 담화를 하는 장면부터 제가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생방송을 예, 봤습니다. 네. 시민들이 막 광장에 막 뛰쳐나가는 거 보면서 정말 한국 국민들의 이 시민 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만약에 시민들이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엄이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음, 시민들이 정말 군 장갑차 앞에서 차를 이제 가로막고 서서 군인들과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있었기에 소극적으로 한 것이지 시민들이 없었다면은 저들은 명령에 그냥 복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식이 정말 멋있다.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 참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근거로 인해서 윤석열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군인이 국회에 침투해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시민들과 대치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거 다 준비해 와가지고 다 포박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평화적 그랬었죠. 네.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결코 평화적이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막았어도 이건 평화가 없었거든요. 당시는 진짜 아비규환이었잖아요.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결국 시민들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시민들이 촛불광장에서 오랫동안 투쟁한 끝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나 폭력이 없이 시위가 평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시민상을 수여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한국의 이 시민 의식은 세계 선진국보다 저는 훨씬 더 앞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때도 시민들이 많이 네, 거의 뭐 퇴근을 하면은 광장에 나가서 그렇죠. 시위도 했었고 또 이번에도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진짜 네 시민들이 고생했습니다. 이번 그걸 통해서 또 민주주의 지켜낸 거고 네,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그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민주주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작가님이 다음에 그 좀 집중했던 전문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네네네. 전문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포고령 전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놀랐었는데 이유가 이 포고령의 내용이 만약 그게 저들의 표현대로 계엄이 성공했고 포고령이 만약에 시행이 됐다면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이제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일단은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포고령이 어쨌든 모든 걸 이제 위반했다. 헌법도 위반을 하고 대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도 위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포고령의 내용이 핵심 내용 중에 그거예요. 하나였죠. 예. 네. 포고령의 제1항이 그거였어요.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정치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사망인가 사항인가 있었던 게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포고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무엇보다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이 단순히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라고 이제 음, 규정을 했거든요. 이 기본권이라는 거는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데 그걸 제한했다는 거잖아요. 가령 뭐 가장 출판의 자유도, 기본적으로, 네, 예, 출판의 지켜져야 될 권리인 자유도 거죠. 맞아요.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서 단체 행동권, 심지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이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여기서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 그 포고령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출판을 할 경우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통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기본권 제한으로 이제 해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은 나중에 우리가 정치가 또 이제 권력자가 군인을 동원하여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을 했는지에 대한 선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향후에 이제 선행 판단으로 보겠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는 그 집회 결사의 자유, 그 같은 것도 금지하려고 했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헌법재판소가 짚어내가지고, 네, 법에 위반된다, 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도 비슷한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또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포한 계엄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사실 지금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작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뭐 100% 동의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걸 위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한 번 더 음, 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허무맹랑한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통해서 확실히 명백하게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것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였어요.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서도 이제 살펴봤거든요. 네, 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맞아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사법권을 침해했다. 예, 이거는 그 그래서 삼권 분립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그쵸. 짚어줬고, 예, 그거를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쵸.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행정부의 반기를 들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 음, 아니에요. 예, 누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인식할 삼권 수밖에 분립이 없죠. 지켜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입법권도 침해했고 사법권도 침해했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을 완전히 이제 훼손한 범죄자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진짜로. 사실 그 저도 전문을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저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읽어주고 싶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 이제 파면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어떤 걸까요?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네. 됐잖아요. 음,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막 진행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 5개 전부 다 헌법 위반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상 이제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음, 내란죄에 대한 이제 다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언제든 지금 다시 활개하면서 지지자들을 이렇게 다시 독려하면서 부추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형사법정에 세워서 이 헌법 위반 모든 조항에 대해서 어, 형을 이제 내려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감옥에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가 남았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겉으로만 해서 뭐야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정에 세워서 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걸 마무리해야 이 내란을 옹호했던 이 세력들과 이들이 다시 이제 불을 지펴서 민주주의를 이제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이제 주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마지막 소감으로서 일단 민주주의가 지켜져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다시 음,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나쁜 거는 반복을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단 파면이 됐지만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저희가 이번 기업 사태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음, 예, 다음에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사회 전반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는 또 이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오늘 얘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